어젯밤 9시까지 5,000명가량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차 접종과 병상을 확보하는 12월 한 달 동안 거리 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 패스가 시행된 첫날이었던 어제 접속이 몰리면서 접종 증명 시스템이 마비돼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방역 당국은 결국 하루 미뤄 과태료 부과 시점을 오늘 0시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고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1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두환 씨 공과 발언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언급과 관련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Y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부실 대응 논란에 김창룡 경찰청장을 송구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의료 역량도 한계에 달하면서 방역당국은 유행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은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당국은 위기 상황이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방역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6주 만에 연일 요일별 역대 최다 코로나19 환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치솟았고 의료 대응 역량 대비 환자 발생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수도권이 130%에 가깝고 비수도권마저 한계 상황에 달했습니다. 주간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함께 급증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대로 사용 가능한 중환자실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확산세의 주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표가 악화하자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모두 최고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종합적인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에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평균 확진자의 33%, 위중증 환자의 83%, 사망자의 95%를 차지하며 이들에 대한 3차 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광범위하게 감염이 확산하면서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강력한 거리 두기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6시 이후 사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당장 서두르지 않을 경우 들불처럼 번지는 확산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4,9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젯밤 9시 집계인 4,564명보다 370명 늘었고 일주일 전인 6일과 비교하면 1,376명이나 많습니다. 수도권이 3,509명, 수도권 외 지역이 1,42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000명대가 예상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등의 거리두기 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한 방송사에 출연해 여러 가지 해왔던 방역 수칙 가운데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 제한, 재택치료 확대 등 현 시점에서 효과적인 조치가 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청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 속도를 높이고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동안에는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준비하는 기간을 12월 한 달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입원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고령 환자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외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오는 20일까지 6곳 821개 병상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의학적 위중등도로 봤을 때 병원에 가서 중등도 이상의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한 고연령층에 요양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정됐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병상 대기자 가운데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할 정도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 첫날 QR코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혼선이 잇따르며 불만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결국 하루 미뤄 과태료 부과 시점을 오늘 0시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직장인들로 붐빌 점심시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잇따라 입구에서 멈춰서더니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접속이 안 돼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발길이 묶인 겁니다. 만료된 QR코드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후 방역 패스가 정식 시행된 첫날부터 방역 패스 시스템이 과부하로 오류가 생겨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14일 경과라든지 메시지가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료되는지 안 되는 즉석에도 확인도 어렵고 또 그 사이에 또 뒤에 또 이제 고객들이 또 줄 서고 기다리니까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죠. 가시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뭐 이렇게 감정을 표시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정말 뭐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 시스템이 작동돼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고령층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수기 작성만 해봤을 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QR코드는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식당 앞에서 일일이 사용법을 안내했지만 결국 어르신들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믿고 그걸 굳이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결국 점심 장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무인 단말기를 이용해온 스터디 카페 등도 방역 패스에 따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은 업주가 일일이 방문자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곤 있지만 일부 손님들은 거부감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집단시설 자체를 기피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방역 패스니 뭐니 정부가 그 시책들이 영향을 더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러운 접속 부하로 전자출입 명부와 쿠브 앱 사용에 불편을 끼쳤다며 긴급 복구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한 논란이 잇따르자 결국 첫날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카페, 박물관, 영화관 등 16가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시행되면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사업주는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시스템 오류로 혼란을 빚은 데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쏟아지면서 방역 패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4명 추가돼 지금까지 모두 1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 24명 가운데 국내 감염은 21명, 해외 유입이 3명입니다.
특히 국내 감염 21명 중 20명은 이란에서 입국한 유학생에서 비롯된 전북 지역 집단 감염 관련 사례이며 1명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입니다. 학생들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 발생률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1.5배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약 한 달 전만 해도 6.5명에 그쳤지만 지난주엔 15명으로 급증했고 특히 15세 이하 연령군은 16.7명이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낮은 12세에서 15세의 10만 명당 확진자는 17.2명으로 16세에서 17세의 2.3배, 성인의 1.9배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 체계에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지금 체계로 대응하기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상 회복을 멈추고 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정은 씨.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이 정해진 뒤 쏟아지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치료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환자도 생겼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우리한테 니네 뭐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진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이 진짜 이건 정말 말로 설명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료진의 좌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불면증은 진짜 기본으로 다 호소를 하고 있고 진짜 출근하기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참다 못한 의료진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이들은 아수라장, 전쟁터 같은 강한 용어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현장은 지금 한마디로 아수라장이고 전쟁터입니다. 근무 중 끼니를 거르는 건 당연하고 제 시간에 퇴근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진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2주가량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병상과 인력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 병원 동원 방안 등도 논의하자는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일시 중단과 범사회적 총력 대응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 및 시민사회에 긴급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수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부담 대부분을 떠안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민간 병상을 공영화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병상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스웨덴의 경우처럼 민간 병상의 공영화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사이 노정 합의가 이루어진 지 3달이 지났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의료진들. 지칠 대로 지친 현장 인력을 다독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런던의 한 백신 접종 의원에 방문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1명 이상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선 전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새로 1,239건 보고돼 모두 3,137건으로 늘었습니다. 존슨 총리는 런던에서 코로나19 감염의 40%가 오미크론 변이 관련이며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백신 2회 접종만으로는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최근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실험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 2회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중화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1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고령층이 끔찍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2년간 미국을 괴롭힌 끝에 고령층의 사망 원이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은 5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 가장 빈번한 연말을 앞둔 시점이어서 보건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think we can do to bolster our ability to gather safely. And that is really getting vaccinated, getting boosted.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2년 동안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80만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60만 명가량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100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반면에 65세 미만 연령층은 코로나 사망률이 1,400명 중 1명으로 훨씬 낮았습니다. 미국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은 87%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지만 면역체계 악화에 따른 돌파 감염 등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거부한 노인들은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령층에서 코로나19는 신장병과 암에 이어 사망 원인 3위가 됐습니다. 최근 11주 동안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10만 명이나 급속히 증가해 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TK 순회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3박 4일 대구 경북 순회 일정 종착지는 포스코 창업자 고 박태준 명예회장 추모 행사였습니다. 보수 텃밭을 돌며 꾸준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 공을 언급한 데 이어 마지막 일정 역시 산업화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운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박태준 회장의 이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매물 잠김 현상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또 한 번 실용주의적 면모를 내세웠습니다.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에도 다음 정부 공약이 아니라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주 주민들과 만나선 우리나라가 돈을 빌려주는 식의 지원에만 집중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파산하게 생겼다며 현 정부와 각을 세웠는데 사드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이 후보를 향해 달걀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수 표심 공략을 위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우클릭, 차별화에 몰두했던 TK 탐방을 이 후보는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는 생각을 보통 하고 있었는데 대구 경북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에 대한 기대들이 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이사장에 이어 이해찬 전 대표도 침묵을 깨고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자꾸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17년에 제가 봤던 이재명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그 집념과 그 용기를 가진. 이재명 후보는 이번 TK 순회를 계기로 중도층, 나아가 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 간 지지율 격차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정권 교체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에 대해서 후보의 구상이며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집을 팔아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게 조세정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줘도 매물이 많이 출현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부가 공급을 틀어주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현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서
민간 주도의 전폭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핵심 공약이나 인선을 두고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구 미아동의 재건축 현장을 찾아 전폭적인 규제 완화로 임기 내 수도권 130만 호 공급을 천명했습니다. 일단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정부가 공급을 틀어지는 건 시대착오라 비판하면서 민간 주도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외연 확장을 기치로 내건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주요 본부장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선대위 조직이 갖춰지는 가운데 혼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으로 탈당했던 전복민 의원이 복당해 선대위 직책을 맡아 논란이 커진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시켰고 이해충돌 문제로 탈당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을 충북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1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는 절차에서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 말이 옳다며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제 의견을 좀 고안해가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옳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교체 여론을 끌어안기 위한 공약에 집중한다는 전략이지만 인선과 공약을 둘러싼 잡음 속에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꼬리표는 아직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김건희 씨의 당시 교수 임용 지원서를 보면 설립되지 않은 협회에서 일했다고 했거나 받지도 않은 대상을 받은 것처럼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 이 대학에 1년 가까이 재직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입니다. 당시에는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씨 경력 사항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직 기간도 지난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으로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04년 6월에야 설립된 단체입니다. 김 씨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기보다 무려 2년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일단 김 씨의 재직 증명서가 협회 설립 이전 날짜로 발급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기획팀과 기획이사란 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라는 자리는 있나요? 없습니다. 당시 재직 증명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서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씨를 협회 안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회에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김 씨 지원서에 적힌 수상 경력도 가짜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 확인 결과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감독이 이제 여러 명으로 출품을 하시는 경우에는 감독님은 다 줄줄이 다 들어가요. 10명이라도.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이름을 아예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가짜까지는 아니지만 수상 경력을 부풀린 의혹도 있습니다.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기재되었는데 해당 경연은 개인이 아닌 출품업체가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출품업체 대표는 김 씨가 회사 이사로 재직한 건 맞지만 출품작 제작을 마친 뒤에야 들어왔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4년도 12월 달 상은 애매하다. 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건 아니고, 그죠? 아닌데 이제 회사가 어쨌든 그 경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누가 악용을 했다거나 그런 거에서는 보시기에는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2006년 수상 경력의 경우 김 씨가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지 않고 혼자 수상한 것처럼 지원서에 기재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업체 대표의 반응입니다. 어디까지 했냐 이거는 좀 어려운 역할이죠. 저는 사실은 뭐 감독하고 시나리오 썼지만은 오늘 제작 중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김 씨는 이 지원서로 수원여자대학교 광고영상과에 겸임 교수로 채용돼 지난 200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언제 공개석상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씨가 YTN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3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허위 경력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고 가짜 수상 기록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YTN 취재진은 먼저 김건희 씨에게 2004년에 설립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부터 기획이사로 일했다고 교수 지원서에 적은 경위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에 김건희 씨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러면서 당시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순 있지만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기획이사로 재직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다시 하자 김 씨는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이들을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월급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김 씨가 교수 초빙 지원서에 가짜로 적은 수상 경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특히 수상 경력 3건 가운데 2004년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경력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가짜 수상 경력을 인정했습니다. 수상 경력 3건 가운데 부풀리기 의혹이 있었던 2건에 대해서는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경력에 넣은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김 씨는 겸임 교수 임용 당시 수상 경력 자체를 대체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반문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채용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신이 채용되었다고 해서 누군가 채용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공채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씨는 3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자신의 경력은 그냥 간단하게 쓴 것이란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허위 경력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사실상 올림픽 참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캔버라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 등 어떤 나라로부터도 동참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보이콧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그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이지만 호주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이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지만 올림픽 참석 의지를 더욱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뒤에는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 등 약 1조 원어치를 호주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도 이루어졌습니다. 수도 캔버라에서 정상외교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호주 최대 경제도시 시드니로 이동해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외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캔버라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입장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며 한중 우호를 구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듯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가입하면 수출길이 넓어져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농축수산물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세계 무역 규모의 15%, 전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 전략적 가치와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타이완이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RCEP 발효 등 아태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가입 논의를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FTA로 2019년 기준 무역액 규모가 5조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의 CPTPP 가입 시 시장 다변화로 수출기를 넓히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약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대-CPTPP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3%에 달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평균 생산성이 0.75% 향상되고 수출 기업 수는 38.9%, 실질 GDP는 1.07%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가입 시 시장 개방률이 95%대로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아 농축수산물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농업인 단체들은 가입 시 수입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PTPP 의장국인 일본이 한국의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고발한 YTN의 탐사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5개 부처 합동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플라스틱, 필라멘트 등 3D 프린팅 소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또 교육 현장에 보급된 사용 매뉴얼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고열에 녹여 설계도대로 층층이 쌓아가는 3D 프린팅 기술. YTN 자체 실험 결과
톨루엔 등 1급 발암물질과 함께 산업단지나 소각장에서 검출되는 유독물 자일렌까지 검출됐습니다. 오자일렌 같은 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이외에 다른 물질들도 충분히 생성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국내 모든 플라스틱 필라멘트 제조업체. 연구기관과 함께 3D 프린팅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측정해 품질 인증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3D 프린터 수업 교실에 배포된 매뉴얼도 모두 뜯어 고칩니다. 초안에 들어가 있다가 빠진 유해성 경고 내용을 다시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안전 문제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3D 프린팅 가이드라인 개정이라든지 현장 점검 강화.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품질 인증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중국에서 넘어오는 저가의 필라멘트를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D 프린팅 산업진흥법에 안전 관련 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교사와 학생 등 3D 프린터 이용자의 안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게 73억이 과기부에서 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피해 실태 조사도 시급합니다. 3D 프린팅 수업이 2014년부터 8년 동안 이어지면서 교사와 학생의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YTN 취재 결과 교육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던 교사 4명과 학생 1명이 급성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대소변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응급실에 갔었는데요. 의학적으로 3D 프린터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뒤에 정부가 나선다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되풀이되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확연히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이 높은데요. 한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밤부터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추위가 많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7도, 광주와 대구 9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속도를 줄이고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이번 주 코로나 확산세에 정부가 언급한 특단의 대책 시행 여부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단의 대책에는 사적 모임 인원을 더 줄이고 영업시간 제한을 부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추가 대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을 놓고 국민의힘 선대위 최고 지도부가 묘한 사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 추경 엇박자 논란에 이준석 대표가 김 위원장의 말이 옳다고 봐야 한다며 거둔 겁니다. 반면 김병준 위원장은 후보의 말이 중요하다며 결을 달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우클릭 노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경제성과 발언에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복으로 평가되는 포스코 창업자 고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추도식에 참석해 경제 발전의 공을 기린 겁니다.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는 흑백 논리를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중진 의원도 부적절했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일하는 인구의 기준 상한을 64세에서 69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부양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생산 연령의 기준을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 기준도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가면서 연금 수령이나 정년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입니다.
물가 정책을 두고 정부 부처 간 딴소리가 나오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전기와 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산업부가 내년 1월부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1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언급한 겁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기재부와 국제유가 강세를 반영하려는 산업부 사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간브리핑 차정윤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 패스가 시행된 첫날이었던 어제 접속이 몰리면서 접종 증명 시스템이 마비돼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결국 하루 미뤄서 과태료 부과 시점을 오늘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5천 명가량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6천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차 접종과 병상을 확보하는 12월 한 달간 거리 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부실 대응 논란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송구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켄터키주를 중심으로 미국 중부 지역을 강타한 초강력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복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면서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 패스가 의무적으로 시행된 첫날이었던 어제 접종 증명 시스템이 마비돼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가 하루 미뤄서 과태료 부과 시점을 오늘 0시부터 적용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 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어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 패스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인 쿠브 앱이 접속 장애를 빚으면서 곳곳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질병청은 대량 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른 시일 안에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4,934명입니다. 그제 밤 9시 집계인 4,564명보다 370명 늘었고 일주일 전인 6일과 비교하면 1,376명이나 많습니다. 수도권이 3,509명, 수도권 외 지역이 1,42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6천 명대가 예상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코로나19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를 처음으로 매우 높음으로 올리면서 중환자용 병상이 거의 포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상 대기자 중에는 중증 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일상회복, 의료인력 확충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자 의료 현장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위드 코로나 시행 6주 만에 의료 역량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는 비수도권까지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비수도권의 위험도가 최고 단계로 올라간 것은 처음입니다. 수도권 의료 대응 역량 한계 초과가 지속되고 있고 비수도권도 곧 의료 역량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으며 중환자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90%를 넘어서며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빨리빨리 전담병원으로 어레인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그러한 진행 과정 자체가 전담병원에 있는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도 1,5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입원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확충합니다.
오는 20일까지 6곳 820일 병상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상 대기자 중 중환자실에 가야 할 정도의 중증도가 높은 대기 환자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 대기 중 숨진 사람은 지난주에만 10명이 넘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등의 거리 두기 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한 방송사에 출연해 여러 가지 해왔던 방역 수칙 가운데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 조정하거나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 재택치료 확대 등 현 시점에서 효과적인 조치가 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청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 속도를 높이고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동안에는 거리 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준비하는 기간을 12월 한 달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군이 완전 접종군에 비해서 위중증과 사망 위험성이 각각 11배와 9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3차 접종의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병률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의 발병률은 12.82명, 완전 접종군의 발병률은 5.44명으로 미접종군이 2.4배 높았습니다. 또 확진이 되더라도 예방접종을 한 사람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될 확률도 크게 낮았습니다. 위중증률은 미접종군이 0.34명, 완전 접종군이 0.03명으로 11.3배,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이 0.09명, 완전 접종군이 0.01명으로 9배 높았습니다. 특히 3차 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자에 비해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이 91.5%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급증이나 동세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 격리, 치료,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가 차질 없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2차 접종 완료 뒤 3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3차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 완료 시 위중증과 사망자가 감소하는 접종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일부터 시작되는 3차 접종 예약에 적극 동참하시고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3차는 모더나로만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한다면 화이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도 감염 예방 효과가 뚜렷했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특히 위중증화 위험성이 큰 고령층에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상황도 우려됩니다. 하루 평균 학생 확진 발생률이 일주일 사이에 1.5배 늘어나는 등 감염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학생 미접종자의 7%만 학교 접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약 한 달 전만 해도 6.5명에 그쳤지만 지난주엔 1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15세 이하 연령군은 16.7명이나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12세에서 15세의 10만 명당 확진자는 17.2명으로 16세에서 17세의 2.3배, 성인의 1.9배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일요일까지 보건소 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접종하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 수요를 조사했지만 백신 미접종 청소년 6.9%만 학교 방문 접종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률은 1차는 52.3%, 2차는 37.2%로 특히 12세에서 15세는 1차는 41.9%, 2차는 22.7%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의 이득이 피해보다 크다는 데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내년 2월부터 12세에서 18세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확대 시행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가만히 놔둘 경우에는 전체 청소년의 절반 정도까지, 한 40%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방역 패스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필수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학교와 학원에게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는 15일부터 학교를 방문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119 구급대와 이상 반응 발생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 대응 상황도 긴박합니다. 네, 확진자 접촉 하루 만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등 전파 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최대 2배가량 빠른 것으로 보여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전라북도 완주의 공공체육시설. 당분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폐쇄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네,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로당도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일주일간 시설 폐쇄나 휴관을 결정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러 사람이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 혼자 이제 집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불편하시겠네. 네, 많이 불편하죠.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9곳도 학부모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를 시간을 상시 운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검사팀도 더 투입을 하고 시간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날까지 8명이었던 전북발 오미크론 확진자는 30명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완주의 어린이집에서 원생 등 6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추가 판명됐고 관련 가족 모임에서 13명이 더 나왔습니다. 전남 한평으로 이어진 확산고리에서도 변이 확진 3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강원도에서도 처음으로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 분석 결과 오미크론 감염 또는 감염 의심자 4명 가운데 1명은 진단 당시에 무증상이었고 무증상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증상 전파 사례는 다른 변이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확정 사례에 있어서도 해당 상황들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게 확인됐다. 실제로 전라남도에서 확진자 접촉 하루 만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연쇄 N차 감염을 일으킨 경우가 나와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명이 지난 2년가량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8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60만 명가량으로 전체 75%를 차지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00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숨진 반면 65세 미만 연령층은 사망률이 1,400명 중 1명으로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이 노인 연령대와 젊은 연령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 셈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백신 2회 접종만으로는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최근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실험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 2회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중화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연구 결과가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런던의 한 백신 접종 의원에 방문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1명 이상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오미크론 변이가 가벼운 버전의 바이러스란 생각을 한쪽으로 치우고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는 속도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또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해일이 밀려들고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럽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이 예상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각 12일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일이 밀려들고 있다며 곧 우세종이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Because of the evidence that Omicron is doubling here in the UK every 2 to 3 days. And we know from bitter experience how these exponential curves develop. No one should be in any doubt. There is a tidal wave of Omicron coming. BBC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각 12일 기준 영국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3,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 2건이 나온 뒤 불과 2주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도 지난 10일 오미크론이 수주가 아닌 수일 내에 델타 변이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올보로 대학의 마스 알버트센 교수도 현재 궤적으로 볼 때 오미크론이 이번 주가 끝나기 전까지 덴마크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영국과 덴마크는 특히 주의 깊게 변이의 확산을 추적하고 모델화하고 있으며 이 두 나라의 사례는 유럽 다른 지역에서의 현상까지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해 불과 4주 안에 우세종이 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이 처음 출현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준이 꽤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유럽이야말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추월했는지를 판가름할 진정한 시험대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어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북부 텐진시 당국은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9일 해외에서 중국 북부 텐진으로 입국한 여행객이며 현재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두환 공과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자 전 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자라면서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거듭 항변했습니다. 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맹비난했고 당내에서까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있고 경제에선 성과를 냈다.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는 국민을 살해한 용서 못할 중범죄자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결코 전두환을 호평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자택이 흑백 논리에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종합적 평가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상대 진영은 100% 다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 다 옳다라고 하는 태도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주당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지역적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 후보의 진위를 왜곡하지 말라는 변호가 나왔지만 일부 발언만을 두고 전두환을 찬양했다고
덮어씌우는 것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당 일각에선 불필요한 말이었다. 매우 부적절했다는 공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이 후보가 앞서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후보 발언을 비난한 사실을 거론하며 기억상실, 이중인격이라고 몰아붙였고 이준석 대표는 표를 위해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그 말이 너무 내로남불, 모순적인 표현들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희대의 내로남불에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석고대죄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가 거듭 해명을 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구 경북 민심을 두드리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우클릭 의도가 깔렸다고 해도 오락가락 행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에게 대통령을 맡겨주면 주가 조작 사범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펀드 사기를 엄정히 처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북 포항 죽도시장 즉흥연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지칭하는 듯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는 주가를 조작하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경제 질서가 공정해야 한다며 권력자의 친인척이라고 봐주지 않고 공정하게 처벌하면 시장이 공정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경제가 다시 성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10주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와 관련해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 완화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상 복귀해 부담을 가중하면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기업 싱크탱크를 찾아 대선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비롯한 경제 정책 공약을 설명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현대경제연구원에 찾아 자신의 정책 구상을 알리고 경제산업과 외교통상, 한반도 평화 분야에 대한 연구원들의 조언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연구원 방문을 마친 뒤에는 비공개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문 정부가 전문가 목소리는 외면한 채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여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성급한 위드 코로나는 재앙을 부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면서 왜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희생은 국민이 치러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제발 정치적 고려를 그만두고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중심으로 방역 행정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경감을 언급한 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표가 될 만한 건 다 얘기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윤 후보는 서울 강북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쉽게 뒤바뀔 수 있는 거라면 왜 이 정부에서 하지 못한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쥐고 있는 건 시대착오적 이념에 의한 거라고 본다면서 이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이 과연 시장의 생리를 우선하며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권하면 공공주도로는 50만 호, 시장을 통한 민간주도로 200만 호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이 정도만 돼도 주택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를 향해 서로 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오합지왕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를 향해서 이간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YTN 뉴스큐에 출연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 원로가 선거 전략으로 이간책을 삼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은 윤 후보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해찬 전 대표가 최근에 나온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착시 현상이라고 말한 건 역시 현실 부정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 뒤 언론인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며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엔 여의도에서 열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에 참석해서 여성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여성 일자리 등과 관련된 정책 구상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에 제출한 겸임 교수 지원서에 허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되자 김건희 씨는 인터뷰를 통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초빙 지원서를 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의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이 협회는 지난 2004년 6월에 설립된 단체로 김 씨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기보다 2년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또 지원서에 지난 2004년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수상 경력을 적기도 했지만 주최 측 확인 결과 개명 전 김 씨의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개인이 아니라 출품업체에 수여하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에서 2004년과 2006년에 특별상을 받았다고 기재했는데 업체 대표는 YTN 취재진에 2004년 김 씨가 회사 이사로 재직하고는 있었지만 당시 출품작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2006년 수상에 대해서도 김 씨가 혼자서 수상했다고 오해할 수 있게 기재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허위 경력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가짜 수상 경력 기재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자신은 공무원이나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정부 방역을 비판하며 대응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핵심 화두인 손실보상 목적 추가 경정 예산 협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을 국가가 지원 보상하는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보상 지원을 강화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기준이 아닌 정치적 고려로 정치 방역을 펼치고 있다며 공세를 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 의료 시스템 복구, 체계적인 이송체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졸업한 취업준비생과 제대 군인에게 7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정부 방역을 비판하며 표심 공략에 나선 건데 정작 핵심 쟁점인 손실보상 관련 추경 문제는 진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50조 원을 공약으로 꺼낸 만큼 협상에 당장 응하라고 했지만 민생 현장에 불이 났습니다. 일단 불부터 끕시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것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공약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협상해야 할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로서 당연히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가지고서 지금 시점으로 봐서 추경이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야당에다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는 거는 난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런 모습을 꼬집어 비난했습니다.
제대로 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금액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파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국가 재정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만큼 민주당은 추경을 밀어붙이는 게 부담이고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까 봐 불편해하는 모습입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이모 씨의 피해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10대 남동생은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사거리에서 59살 이모 씨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고 이 씨 등 다른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던 환경미화원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어젯밤 8시쯤 화랑대역 인근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62살 최모 씨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최 씨는 사설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차를 타고 2인 1조로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도로로 떨어질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중곡동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옥탑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같은 건물에 사는 9명이 대피했고 계단과 옥탑방 일부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2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옥탑방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전 지역 소방관들이 사적 모임 허용 인원보다 많이 모여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글램핑장에서 시끄럽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는 14명이 있었는데 1박 2일 캠프를 온 대전 지역 소방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아 힐링 캠프 일정이 몰리고 있다며 직원들이 근교에 적당한 장소를 찾다 보니 우연히 겹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획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전 소방본부 측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터널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존 최고 실적인 2018년에 6,049억 달러를 넘어서 무역 통계 작성 66년의 발자취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자립을 지향해 한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한국 국민의 욕구에 공감하는 바이며 한국전쟁 이후 경제 발전에 나선 우리나라는 1964년 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쯤 뒤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무역대국의 길을 달렸습니다. 2018년 수출 6천억 달러를 찍은 데 이어 마침내 수출액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연간 수출액은 기존 최고치인 6,049억 달러를 넘어 6,4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66년의 무역 발자취에 새로운 획을 긋는 데는 전자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산업이 형님 역할로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2차 전지, 농수산, 화장품 등 신유망 품목들이 동생 역할로 뒤에서 밀었습니다.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유망 산업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우리 수출에 강력한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또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을 만드는 삼성전자는 홀로 수출의 20%쯤을 달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냈습니다. 귀사는 수출 시장 개척에 노력한 결과 1,100억 불을 초과 수출하였으므로 이에 1,100억 불 수출의 탑을 수여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터널을 뚫은 우리나라는 올해 나라별 수출 순위에서 지난해와 같은 7위, 수출입 등의 무역 순위는 9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인 8위로 도약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원자재 등의 공급망 불안정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사호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놓고 이견이 적지 않아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등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은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고 싶은 뜻이 별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되 정부나 정치권 고위급 인사로 꾸려진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아 주최국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결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각 13일 전화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올림픽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가 대신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다만 백악관이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이전 동맹과 파트너들과 상의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인권 탄압 때문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토네이도로 막대한 피해를 본 중부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강조하면서 오는 15일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백악관에서 디앤 크리스웰 연방재난관리청 청장 등으로부터 피해 보고를 받고 피해 지역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켄터키주를 중심으로 미국 중부 지역에는 지난 10일 밤 최대 50개 안팎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해 수많은 가옥과 공장이 파괴되면서 사망자가 100명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불안정성이 가장 걱정된다면서 연방정부는 도움이 되는 한 피해 지역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골든글로브 주요 부문의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 후보에 출연 배우 이정재, 오영수는 각각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2022년 골든글로브 각 부문 후보들을 지명 발표하는 행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에 지명됐습니다. 애플 TV 플러스가 제작한 더 모닝쇼, 리팽, 포즈, 석세션 등과 함께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기훈 역을 맡은 이정재는 나무주연상 부문에, 일남역의 오영수는 나무조연상 후보에 각각 올랐습니다. Best performance by an actor in a television series, drama. Brian Cox, Succession. Lee Jung-jae, Squid Game. Billy Porter, Pose. 오영수는 더 모닝쇼의 빌리 쿠르더, 마크 듀플라스 등과 함께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정재와 오영수가 한국 드라마 출연 배우로는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트로피의 주인공이 될지 주목됩니다.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영화와 TV를 구분해 시상합니다. 각 파트는 또다시 각각 뮤지컬, 코미디 부문과 드라마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현지 시간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최 측인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의 인종차별과 심사 공정성 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지자
주간 방송사인 MBC가 시상식 중계 계획을 처리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하루 사이 기온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은 7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여전히 체감 추위가 영하권으로 날이 쌀쌀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약한 눈이 날리겠고 낮 동안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이후 밤부터 다시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5mm 안팎의 적은 양이 되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곳곳에서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전이 영하 2.2도, 광주는 영하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7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면서 방역당국은 유행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은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당국은 위기 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방역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6주 만에 연일 요일별 역대 최다 코로나19 환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치솟았고 의료 대응 역량 대비 환자 발생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수도권이 130%에 가깝고 비수도권마저 한계 상황에 달했습니다. 주간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함께 급증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대로 사용 가능한 중환자실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확산세의 주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표가 악화하자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모두 최고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종합적인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에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평균 확진자의 33%, 위중증 환자의 83%, 사망자의 95%를 차지하며 이들에 대한 3차 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광범위하게 감염이 확산하면서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강력한 거리 두기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6시 이후 사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당장 서두르지 않을 경우 들불처럼 번지는 확산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934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370명 늘었고 일주일 전인 6일과 비교하면 1,376명이나 많습니다. 수도권이 3,509명, 수도권 외 지역이 1,42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000명대가 예상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치솟으면서 의료 체계에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지금 체계로 대응하기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상 회복을 멈추고 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정은 씨.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이 정해진 뒤 쏟아지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치료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환자도 생겼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우리한테 니네 뭐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진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이 진짜 이건 정말 말로 설명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료진의 좌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불면증은 진짜 기본으로 다 호소를 하고 있고 진짜 출근하기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참다 못한 의료진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이들은 아수라장, 전쟁터 같은 강한 용어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현장은 지금 한마디로 아수라장이고 전쟁터입니다. 근무 중 끼니를 거르는 건 당연하고 제 시간에 퇴근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진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2주가량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병상과 인력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 병원 동원 방안 등도 논의하자는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일시 중단과 범사회적 총력 대응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 및 시민사회에 긴급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수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부담 대부분을 떠안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민간 병상을 공영화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병상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스웨덴의 경우처럼 민간 병상의 공영화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사이 노정 합의가 이루어진 지 3달이 지났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의료진들. 지칠 대로 지친 현장 인력을 다독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당시에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떨어질 것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위기가 빨리 온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수도권 병상 확보에 협조한 병원들의 감사를 전하며 확보한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원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수도권 병상 확보 협조병원 간담회에서 나온 김 총리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일상 회복에 나설 당시에 예상보다는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이렇게 좀 빨리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장님이나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객관적 데이터라서 이 코로나에 대한 치료가 끝나면 다른 위중증 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병실을 비우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재원 일수에 따라서 그 환자분이 얼마 계셨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그 금액 차등 이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미국의 일부 병원들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던 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13일 의료직 종사자에게 백신을 의무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연방법원이 잠정 중단한 이후 일부 대형 병원들이 이같이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의료업계의 인건비가 상승했고 병원들은 최근 몇 달 새 늘어난 입원 환자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간호사나 의료기술사는 물론 심지어 관리인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K-팝의 세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중음악 공연계가 붕괴 위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연을 열지 못했던 이들은 정부의 차별적인 방역 대책으로 차별 규제에 이어서 손실보상도 소외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BTS가 2년 만에 연 대면 콘서트. 하지만 그들이 코로나 탈출을 꿈꾸며 노래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미국 LA였습니다. 일상 회복이라고 해도 국내 대규모 공연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K-팝의 선전에도 국내 대중음악 공연계가 허덕이는 이유입니다. 국내 대중음악 공연 산업 매출은 코로나 전인 지난 2019년 하반기에만 1,865억 원. 하지만 코로나가 강타한 뒤 1년 뒤 같은 기간 매출은 85%, 관객 수는 86%가 줄었습니다. 공연으로 먹고 사는 공연 기획사들도 코로나 후 1년 만에 매출이 최고 96%까지 줄었습니다. 붕괴 위기의 이런 실적 뒤엔 정부의 불평등 규제가 한몫했다고 업체들은 하소연합니다. 대중음악 공연은 오래전부터 방역 패스를 활용하고 입장객 전원에게 진단키트 검사까지 하는 등 솔선해왔는데도 대중음악 공연만 행사로 분류해서
차별적인 기준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거리 두기도 뭐 몇 인에 한 석씩 띄어야 된다고 하는데 큰 공연 같은 경우에 아예 1대1로 지금 좌석을 띄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나훈아 씨 부산 공연 같은 경우도. 뿐만 아니라 소소 티켓이나 소비 쿠폰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 대상에서도 대중음악 공연만 빠지는가 하면 특히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서도 대중음악 공연 업체들은 제외됐습니다. 더더욱 문제점은 시간 제한한 것만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집합 제한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 외에 다른 지금 뭐 뛰어앉기라든가 인원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상될 수 있도록 같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손실도 같이 보상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대관자, 공연 기획자 말고도 음향이나 조명 등 공연을 열지 못해 손해를 본 모든 관계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박 4일 동안 진행한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을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클릭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3박 4일 대구 경북 순회 일정 종착지는 포스코 창업자 고 박태준 명예회장 추모 행사였습니다. 보수 텃밭을 돌며 꾸준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 공을 언급한 데 이어 마지막 일정 역시 산업화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운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박태준 회장의 이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매물 잠김 현상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또 한 번 실용주의적 면모를 내세웠습니다.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에도 다음 정부 공약이 아니라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주 주민들과 만나선 우리나라가 돈을 빌려주는 식의 지원에만 집중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파산하게 생겼다며 현 정부와 각을 세웠는데 사드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이 후보를 향해 달걀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수 표심 공략을 위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우클릭, 차별화에 몰두했던 TK 탐방을 이 후보는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는 생각을 보통 하고 있었는데 대구 경북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에 대한 기대들이 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이사장에 이어 이해찬 전 대표도 침묵을 깨고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자꾸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17년에 제가 봤던 이재명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그 집념과 그 용기를 가진. 이재명 후보는 이번 TK 순회를 계기로 중도층, 나아가 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 간 지지율 격차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정권 교체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은 대기업 싱크탱크를 찾아 대선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공약을 설명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현대경제연구원을 찾아 자신의 정책 구상을 알리고 경제산업과 외교통상, 한반도 평화 분야에 대한 연구원들의 조언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이후 비공개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부가 공급을 틀어주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현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민간 주도로 전폭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비롯한 핵심 공약 등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구 미아동의 재건축 현장을 찾아 전폭적인 규제 완화로 임기 내 수도권 130만 호 공급을 천명했습니다. 일단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무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정부가 공급을 틀어지는 건 시대착오라 비판하면서 민간 주도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시장의 그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외연 확장을 기치로 내건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주요 본부장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선대위 조직이 갖춰지는 가운데 혼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으로 탈당했던 전복민 의원이 복당해 선대위 직책을 맡아 논란이 커진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시켰고 이해충돌 문제로 탈당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을 충북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1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는 절차에서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 말이 옳다며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제 의견을 좀 고안해가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옳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교체 여론을 끌어안기 위한 공약에 집중한다는 전략이지만 인선과 공약을 둘러싼 잡음 속에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꼬리표는 아직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언론인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며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에 참석해 여성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여성 일자리 등과 관련된 정책 구상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 정책이 내년 대선 이후에 변화를 맞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의 이재명 후보마저 원전 가동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원전업계는 신중함 속에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영덕 천지 1, 2호기와 삼척 대진 1, 2호기 종결,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보류. 공론화위원회를 거친 끝에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이 재개됐지만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 연장 불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4년간 차근차근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후보가 원전 건설을 재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탈원전 정책이 뒤집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이제 경계 지점이 있는 거죠. 이미 짓고 있는 원전이냐, 계획한 원전이냐,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벽창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계획 인가가 2023년까지 연장돼 최종적으로 백지화된 상태는 아니어서 언제든 공사 재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탈원전 기조가 한 번에 뒤집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원전 건설을 다시 계획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전을 정말 안전하다고 하면 서울에다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원전업계 역시 기대감을 높이면서도 당분간 내수보다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최근 미국 원전 운영사 단체에 가입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원자력 전시회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홍보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약 2,400만 달러의 상당 실적을 기록했고 유로 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 달러의 상당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또 한 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원전 찬성이냐 반대냐는 공방보다는 세계적인 추세와 소형 모듈 원전 같은 새로운 시장을 놓고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토네이도로 막대한 피해를 본 중부 지역에 대해 필요하면 무엇이든 제공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15일에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시 한 곳이 초토화된 메이필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피난처 대피로 애초 예상보다 피해가 준 양초 공장. 이곳들을 포함해 켄터키주는 토네이도가 휩쓴 8개 주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수십 명인데 수색과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희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100명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is is fluid and the numbers will change and sometimes they have, thank God, gone down. Other times they've gone up.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재해 구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불안정성이 가장 걱정된다면서 연방정부는 도움이 되는 한 피해 지역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want you to know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made it clear to every governor, whatever they need, when they need it, make it known to me, and we'll get it to them as rapidly as we can.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켄터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어 일리노이나 다른 주에도 요청이 오면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15일에는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을 직접 살피기로 했습니다. 정적이자 공화당 1인자로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정부의 이처럼 발빠른 대처에 감사하면서 의회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확연히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이 높은데요. 한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낮 동안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추위가 많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7도, 광주와 대구 9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이번 주 코로나 확산세에 정부가 언급한 특단의 대책 시행 여부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단의 대책에는 사적 모임 인원을 더 줄이고 영업시간 제한을 부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오는 17일 중대본회의에서 추가 대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을 놓고 국민의힘 선대위 최고 지도부가 묘한 사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 추경 엇박자 논란에 이준석 대표가 김 위원장의 말이 옳다고 봐야 한다며 거둔 겁니다. 반면 김병준 위원장은 후보의 말이 중요하다며 결을 달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우클릭 노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경제성과 발언에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복으로 평가되는 포스코 창업자 고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추도식에 참석해 경제발전의 공을 기린 겁니다.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는 흑백 논리를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중진 의원도 부적절했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일하는 인구의 기준 상한을 64세에서 69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부양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생산 연령의 기준을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 기준도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가면서 연금 수령이나 정년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입니다.
물가 정책을 두고 정부 부처 간 딴소리가 나오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전기와 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산업부가 내년 1월부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1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언급한 겁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기재부와 국제유가 강세를 반영하려는 산업부 사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간브리핑 차정윤입니다. 굿모닝 YTN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